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페이지에 그 형식적 의의 채권법.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그 로마자 1번에서는 형식적 의의 채권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원의 정확한 뜻이 뭐죠, 원래? 총칙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뭘 이렇게 뭐 개슴츠레한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면 답이 나와, 거기서? 무슨 그 남을 이렇게 속이려고 애를 써요, 이상하게. 아니, 어차피 모르는데 천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원의 말뜻은 실질적 의의의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써 있다는 거야, 이게.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형식적 의의의 법의 존재 형식이 아니고, 부단한 복습.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항상 그 법률 용어를 읽으면서 어슴푸레하게 어디선가 봤었지, 이걸. 대충 이런 거였었지. 그게 사람 잡는 거죠. 사람 잡는 거야, 그거. 인생을 그 어슴푸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보면. 그죠? 뭐 삶의 대부분의 그 경우를, 어슴푸레하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하시고 싶은 말은 뭐죠? 곽윤 선생님이 왜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누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거기 보면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강론 이렇게 써놨죠. 잘 보면은 강학상으로 이걸 두 개를 나누는데, 잘 보시면 채권 일반에 관한 통칙, 그걸 메모리 펜 칠해요. 채권 일반에 관한 통칙. 그걸 뭐라고 해요? 채권법 총론이라고 한다. 그럼 채권법 강론은 뭘까요? 각종의 채권의 발생 원인. 그걸 메모리 펜도 칠해야지, 우리가. 각종의 채권의 발생 원인.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원래 곽윤 선생님이 이걸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써놓으신 건데,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민법 총칙에서 배운 걸 설명해서 잘 기억해 두라고. 이게 워낙 중요해.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은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민법 총칙에 있었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 뒤에 거 있죠? 결과.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조문의 그 편제를 기준으로 하면. 그죠? 이 법률 효과에서 다루는 건 뭐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했지, 이것은.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알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세 군데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어떤 항목이 이 세 군데 다 들어가죠. 따지고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취득, 주체의 변경, 앞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소멸. 그죠? 같은 말 아니야, 말은 세 가지 다 쓰고 있지만. 그런 걸,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되는 걸 규율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 이다고. 요것들을 구성하는 어떤 사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니까?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한 개 또는 수개로 이루어진 게, 여기야, 이쪽이야. 이게 허가이네, 이거? 이렇게 된 게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 게. 그 다음에 이 법률 사실을 크게 나누면, 용태와 사건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잖아요.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가 세분화되잖아요. 계속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럼 채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 이게. 채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까? 이거 맞춰보면. 어? 여기 있는 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둘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이 용태 중에서 적법행위,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있죠. 적법행위, 위법행위가 있었잖아. 근데 이 위법행위가 뭐였었어요? 위법행위가. 어? 아, 모르면 책 있는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총칙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었잖아요. 어? 여러분, 총칙의 그 적법행위, 위법행위 분류해서 찾아봐, 빨리 찾아봐, 총칙을. 아. 자꾸 이걸 뒤에 거를 앞에 거와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이게 전체 윤곽이 들어오죠. 민법의 구도가 어떻게 돼 있나. 위법행위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들어가 있죠. 채권법의 핵심 두 요소가 그거죠.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결국. 그러니까 이 채권법은 뭐죠? 위법행위법이에요. 사실은 실질을 따져보면. 그래서 총칙에서도 그걸 별도로 이렇게 꼭 껴놓는 거야, 제가. 원체 중요하니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앞으로 계속 배울 거라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입법자가 후대의 고시생들을 위해서 조문도 외우기 쉽게 390, 750 이렇게 놨죠. 절대로 안 잊어먹게. 그 따스한 배려 여러분 모르죠. 공부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그걸. 법전을 안 보니까. 너무나 외우기 좋게 되잖아. 390조, 750조. 그저 무식하면 남의 따뜻한 배려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욕만 바가지로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 특별히 기억해 두면서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채권법에서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다룰 게 채권 강론의 거의 3분의 2 해당하는 게 뭐예요? 계약. 여기서 이거 우리 앞에서 총칙에서 배웠는데 계약은 크게 좁은 의미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이 따로 있죠. 좁은 의미의 계약이 바로 채권 계약이라고 배웠죠. 총칙에서. 그 채권 계약을 앞으로 배울 거예요. 채권 계약. 14개의 전형 계약이 법전에 쫙 나왔습니다. 증여부터 마지막에 화해까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법전에 차례를 딱 피면 법전의 차례, 민법 거기 계약이 14가지 순서대로 나와 있죠. 차례, 이름이 증여부터 화해까지. 그거를 앞대가리를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채권법 하려면 우선. 그거를 근데 14자를 한꺼번에 외우면 안 들어오죠, 이게. 끊는 데가 있다, 끊는 데가. 증매교소, 사임고도현, 위임조종화. 알겠어요? 끊어서 읽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14자를 한꺼번에 외워? 그러니까 지금 컴마를 찍어놔요, 여기다가. 증매교소, 컴마. 증매교소까지, 소비대차까지 컴마. 끊고, 사임고도현. 현상광고에서 끊고. 그 다음에 위임조종화예요. 반드시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쉬워요, 외우는 방법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식한 방법. 증매교소 사임고도현 위임조종화를 200번 써보는 거야, 그냥. 코레오를 약을 쓰면서. 그래갖고 막, 밥 먹을 때도 이거 소리 지르다가 막 옆에 학생들하고 쌈박질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한번 대판 싸웠다. 그럼 평생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이거 외우다가 그날 대판 싸워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식구들 자는데 그냥 오밤중에 갑자기 새벽 4시에 증매교소를 외쳐대니까 아버지 일어나서 열받아가지고 때려쳐. 평생 안 잊어먹는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채권 계약 외우다가 이거 아버지한테 쫓겨날 뻔했다, 잠깐만. 그럼 외워야 된다, 그걸. 순서대로 반드시.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있죠, 그냥.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 채권법에서 다루는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채권 계약, 협의의 계약, 좁은 의미의 계약하고 이 3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 강론은 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이걸 원인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법에서의 법률 효과는 그냥 권리 의무가 아니라 채권 채무일 거 아니야, 보나마나. 안 그러면 이걸 뭐라고 채권법이라고 그래, 이걸. 채권법에서 갑자기 물권의 변동을 배운단 말이야? 채권 채무. 권리 의무 중에서. 채권 채무의 그 대신 여기가 약간 다르죠, 여기가. 채권 채무에 원래 해야 되는 건 요것뿐이죠. 원래 해야 되는 건. 채권법에 주된 거는 계약, 즉 채권행위에 대해서 배우는데 채권행위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잖아요. 요것도 가능한 무엇인가를 하려면 반드시 이게 처분행위해야 되죠. 권리 의무, 채권이든 채무든 무슨 의무든 간에 이게 변경 소멸하려면 처분행위해야 되잖아. 그죠? 물권법에 물권행위도 나왔던 거 아니야, 저거는. 그러니까 요걸 다루는 것도 채권 관계의 일종으로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우선 그걸 보자고. 저런 걸 변경 소멸시키는 거가 뭐가 있나? 그게 이제 총론에서 이걸 잠깐 배우는데, 여러분이 그 무엇을 보면 되냐면 말이에요. 206페이지 로마자 1번을 읽어봐. 교과서 206페이지 로마자 1번. 그게 거기 왜 써 있는지 알겠죠? 독립된 테마로 왜 써 있는지. 그게 변경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채권 양도는. 그래서 그건 처분행위해야 돼요. 알겠어요? 채권 양도. 법률적 성질이 처분행위라고 써 있죠. 그런 것도 다릅니다. 다뤄. 그러면 그것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채권 양도 있으면 저것도 있겠죠. 여러분 2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요사한 단어가 등장하죠. 준물권 행위. 그것도 채무인수에 관한 겁니다. 그 준물권 행위 처분행위죠. 준물권 행위. 원래 채권 양도도 정확하게 준물권 행위죠. 처분행위죠.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는 거죠? 처분행위 8가지 왜 이렇게 안 해오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아주 악을 쓰고. 무슨 신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게 팍팍 떠올라야 되면 체계가 쫙. 기본 개념은. 그래서 그것들은 뭐 하는 거야? 채권 양도 채무인수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요거 하는 거야, 요거. 변경 소멸시키는 거. 이건 처분행위만 가능하다. 물권행위 같은 것만 가능하거든. 이거 물권행위만 가능한데 채권법에 나오니까 준자 붙인 거예요. 준물권행위. 채권양도, 채무인수. 물권양도, 물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위주로 다루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것도 그렇게 예외적으로 있다 이거야, 가끔. 그래서 채권, 채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룬다. 채권법에서는. 이렇게 되는 이 결과의 원인은 뭐라고?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러니까 채권 강론이 이쪽을 담당하고 채권 총론이 이쪽을 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강론이 원인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 체계는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발생 원인을 먼저 배워야 되죠, 우리가. 발생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가. 이거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 강론, 채권 총론, 물권법 순으로 강의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가 맞습니다. 이해가 잘 돼.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걸 이행하면 물권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원래. 이걸 거꾸로 해놨어. 다 거꾸로 해놨어. 학생이 논리적으로 이해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원래. 이걸 알고 읽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대포로 처음부터 읽으니까 이게 이상한데, 이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유 사 먹고 일간 스포츠 사보고 학원에 돈 내고 등록하고 여러분의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은 거의 다 거래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 하는 거래를 이상하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민법책을 보면 이상하게. 왜? 거꾸로 써놔가지고 순서를. 옛날에 곽윤희 선생님이 70년대
중반인가? 강의를 거꾸로 하신 적이 있어요. 채권 강론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강제 수강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도 안 온다. 이상하니까. 뭔 저런 강의가 있나 그래가지고. 곽윤 선생님이 서문에다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별 재미가 없어갖고 그만두기로 한다.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른 뒤에 5년 전에 처음 나한테 강의해달라고 그러길래 두 번째가 세 번째 강의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길래 채권 강론부터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 시간에 있던 사람의 절반이 빠져나가 버리더만 그냥. 채권 강론부터 하니까. 무슨 소린가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채권 강론을 설명하니까. 우선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에 그때 하만할 때 교과서 자체를 전부 총칙만 들고 앉아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강론부터 강의한다 그러니까 뻥하니 앉아있다가 절반 나가버리고 두 번째 휴식 시간 끝나니까 나머지 절반이 또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날이. 그래갖고 내가 생각해 보기를, 이게 세상 일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근데 그것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현행 민법전이나 이 교과서 체계가 거꾸로 하는 걸 전제로 써놔가지고 사실 잘 힘듭니다, 힘들어. 사실 그것도. 책을 거꾸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상당히 숙달된 사람만. 여러분,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해주냐면, 나중에 한 5, 6회독 이상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민법의 윤곽이 잡혔다고 믿으면 한 번쯤 거꾸로 보라고 그냥. 뒤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아주 명료하게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럼 완전 엉클어져가지고 이게. 3일보다 말아버린다고. 어쨌거나, 우리 채권법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세 분에서 잘 설명하시는데, 4페이지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빨간 걸로 네모치고 컬러풀하게 칠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줄에 권리 또는 권리 관계의 논리적 기본 구조. 그거. 그 제목이에요. 셋째 줄에 권리 또는 권리 관계의 논리적 기본 구조를 여기서 밝히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민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쯤 밝힐 때가 됐다고 믿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민법에서 권리 의무를 주로 다루는데 권리의 기본 논리적 구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빨간 걸 네모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칼라를 총동원 해가지고, 보석과 같은 그림이다, 이 부분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4페이지 그 세 번째 줄부터, 그죠? 두 번째 문단부터, 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1, 2, 3, 4를 몇 개 나오죠. 4페이지에. 줄로 얘기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1, 2, 3, 4 뭐예요? 주체, 객체, 변동, 효력. 그거 써있잖아. 1, 2, 3, 4를 매겨요, 빨리. 권리 또는 권리관계의 논리적 기본 구조의 구성요소 4개가 뭐예요? 주체, 객체, 변동, 효력이라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의 기본 구조가 뭘로 돼 있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 초학자가 내 강의를 지난 기록부터 처음 들었어도 법학에 입문한 지가 2년 됐죠. 작년에 내가 23일인가 시작했으니까. 근데 법학에 입문한 지 2년이 됐는데도 권리의 기본 구조가 뭐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곤란하잖아, 그거. 그건 이런 건 좀 알 때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2년씩이나 공부를 했는데, 물론 달수로는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주체, 객체, 변동, 효력이라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야, 이건 뭐 그냥 논리적으로 중요해. 아니에요. 이 말을 여기서 곽윤 선생님이 왜 하시냐면, 권리나 권리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장을 서술할 때는 이 네 개를 꼭 써라, 이런 얘기죠. 순서대로. 주체, 객체, 변동, 효력. 알겠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큰 제목들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러면 총칙의 전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권리 주체가 먼저 나오죠. 권리 객체, 권리 변동, 그죠? 그리고 효력이나 이런 것이 장래에 발생하거나 뭐 소멸하거나 이런 거 배웠지 그때 조건 기한 같은 거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테마별로 다 순서가 이렇게 돼 전부 다 이상하게. 네개밖에 안 다뤄 이게 다.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시간은 가라 그냥 나는 늙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너무 이제 주체, 객체, 변동, 효력만 있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서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안 중요하고 결론, 그 1, 2, 3, 4가 중요하고, 괄호 A번을 보시면, 괄호 A 위로 두 번째 줄에, 채권의 경제, 사회에 있어서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한 줄 건너뛰고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 이렇게 연결하세요. 제목을. 괄호 A번의 위에서 채권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한 줄 건너뛰고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 그건 뭐라고요? 급부청구권이라는 거야. 급부청구권. 그죠? 급부청. 채권은 뭐예요? 급부청구권.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지금 첫날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건너뛰고 뒤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두고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5페이지 괄호 D번이 있죠. 5페이지 괄호 D번. 아이 참. 괄호 C번 참. D번이 아니라. 괄호 C번. 괄호 C번과 괄호 D번이 있죠. 하는 김에 그냥 DF 하면 되겠구나. DF. 괄호 DEF. 알겠어요? 괄호 DEF. 거기를 별표를 두 개씩 해놓고 이 채권 총론을 끝까지 나가면서 DEF가 아니야 참. 어디였어 이게 금방. CD 참 CD. CD를 채권 총론 마지막 페이지까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C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울 채권의 목적은 겉보기에는 뭐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변제의 내용 방법이라고. 거기 변제의 내용 방법에다 빨간 내버쳐. 이게 겉보기에는 목적을 정한 것 같지만 거기 교과서에 뭐라고 써요? 실제에 있어서 뭐라고? 변제의 내용 방법을 규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저거 지금 무슨 말, 저거 왜 중요하냐 하면 원래 변제 자체는 총론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변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것도 실제로는 변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거죠. 채권 총론 전체는 뭐예요? 변제에 관한 거죠. 다. 변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제 깊은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거기 C번을 보면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뭐예요? 채권 총론은 맨 앞에서 맨 뒤까지 전부 변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변제에 관한 것이다. 채권 총론은 그러니까 변제밖에 없다. 이거 변제밖에 없다. 근데 변제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뜻을 오늘 이제 확실히 또 하나 알아두자고. 변제에 관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변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걸까? 좀 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변제에 왜 이렇게 목을 걸까? 또 이번 책에 또 그것도 없어 벌써? 이거 상당히 웃기는 사건인데? 여기다 놓으셨구나. 9페이지 맨 밑에 작은 글씨를 봐봐요. 9페이지 맨 밑에. 9페이지 밑에 작은 글씨 보입니까? 그게 보여요? 9페이지 맨 밑에서?
그러면 이 책 끝에 뭐 변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아까 변제가 과연 있긴 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237페이지 보면 237페이지 그 제2전이 변제죠. 이 변제가 어디까지 하면 거의 다입니다. 그 뒤로 거의 다야. 계속 변제해 전부 다. 왕창 다. 근데 23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읽어봐요. 23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같은 말이라고 써있죠. 거기 써있잖아, 거기. 237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죠? 이 다섯 개 같은 말입니다. 거기 그 237페이지 맨 밑에 이것도 나와있지. 이게 대한 설명도. 그죠? 설명 나와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죠? 이 다섯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9페이지 맨 밑에 작은 글씨하고 237페이지를 종합하니까 이게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어떤 똑같은 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면 채권이라는 게 타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이거 아니야, 급부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 아까 앞에서 배운 게 뭐죠? 그 앞에서? 앞 페이지에서. 아까 주치담한 게 어디야? BCD 있는데, CD가 있는데. 4페이지 괄호 A번. 거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게 뭐예요? 급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급부.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급부를 청구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채권 청구는 맨 앞에서 맨 뒤까지 급부에 관한 법입니다. 급부에 관한 법. 근데 곽의 선생님은 공부를 시키려고 여기다 급부라고 쓰면 되는데 갑자기 변제라고 써놨어요. 느닷없이. 변제라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알 수 있도록. 곽의 선생님 서술 태도가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여기다 급부라고 써면 되는데 변제 하는 거라서. 왜냐면 곽의 선생님 태도를 가만 보면 9페이지에서 이게 같대요. 이게 같대. 같은 말이에요. 학생이 궁금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게 같은 말인가 중요하죠. 궁금한 게 곽윤 선생님 서술 때도 어떻게 했냐면 급부는 이행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써놔요 먼저. 급부는 이행하고 같다. 9페이지에서. 그리고 237페이지에서 또 그때 가서라도 급부가 변제하고 같다고 하면 되는데 빨리. 이행이 변제하고 같은 말이래. 그죠? 237페이지 그렇게 써놨죠. 아주 이게 완전 이거 노인네의 심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처음부터 변제라고 그러지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게. 기분 나쁘겠지. 그리고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A번에다가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급부 청구하는 거래요. 이 학생은 몰라 이건 몰라. 외우기 좋은 학생 그렇게 외우죠.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급부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거 외워야 다. 그거 이제 모르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채권법에서 급부를 청구하는 건데 채권 청구는 변제에 관한 거구나. 뭐가 딴 거구나 이건. 이게 내가 이상하겠어 소리가? 그리고 언제 깨닫습니까? 딴 거라고 믿고 열심히 외우다 끝에 가서 보니까 같은 거래 갑자기 또 이게. 그때는 이제 수정이 안 되죠. 대가리가 수정이 안 돼 이제. 지금까지 이게 딴 거라고 생각하고 틱딱 외워놨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237페이지 가니까 급부가 이행하고 같은데 이행이 변제하고 같다고 그러네. 같은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A번 쪽 있죠. 그 앞 페이지 A번 쪽. 아까 급부를 청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급부에다가 네모치고 이꼬로 변제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이꼬로 변제라고 써놔야 그 다음 페이지들이 읽혀지죠. BCD 그거 다. 응? 알겠습니까? 노인의 심통에 속아나지 말고. 채권법을 공부하면서 저 5개의 용어가 같다는 것은 평생을 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저 칠판에 써놓은 5개. 저 같은 말이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다만 저 중에서 지급은 어느 경우에만 쓴다고 237페이지에 써 있어요? 금전의 경우에만. 지급. 일상생활에서도 금전은 지급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은행 가도 어디도 지급한다고 그러지 금전을 급부한다고 잘 안 쓴다 그런 말.
예. 아니에요. 법률 용어라고. 금전의 경우만 쓰는 거예요. 지급이란 말은. 여러분 채권에서 문 열었을 때 채권 총론 한 권 주세요. 채권 총론 한 권 여기 지급해드려라.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가 없어 그런 말. 이런 채권 지급한다고 안 그래요. 이걸 지급하라고 쓰는 데는 무식한 동네밖에 없어요. 군대 같은 데 있죠. 워카를 한 번씩 지급해라. 워카가 금전이야? 그냥 급부예요, 그냥. 아니면 급여하든지. 뭐, 워카를 주는 거는 뭐 채무 변제하는 거 아니니까 변제라는 말은 못 쓰죠, 또. 그래서 그 용어를 여기서 또 확실히 알아야 돼. 9페이지, 237페이지. 5개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제 채권 총론이 뭐에 관한 거예요? 급부에 관한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변제에 관한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급여에 관한 거 뭐, 또 이게 행위라는 말도 씁니다. 정확하게는. 9페이지도 그런 말 있을 걸 아마? 그 6개 정확하게. 같은 말이. 9페이지 맨 밑에도 있죠, 그런 말. 비슷한 말 있을 거야, 어디야? 어떤 거예요? 행위라는 말도 씁니다. 6개의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 이게 막 자유자재로 구성돼야 됩니다. 구사돼야 됩니다. 구사될 때. 헛놀지 말고. 같은 말이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예요? 노인네는 학생을 홀리기 위해서 막 섞어 쓴다, 이게 저를. 헷갈리게. 그 다음에, C번엔 말이에요. C번은, 조심할 게 뭐예요, 첫째? 이게 채권의 목적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은 뭐라고? 변제의 내용과 방법이라니까. 해당되는 설명하려고. D번은 뭐예요?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라고 그래가지고,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얼핏 보기에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거에 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 일단 보기에?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 담보입니다. 채권 담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이거? 담보. 물권법 때 나와준 표 중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에서 물적 담보를 우리가 배웠죠. 그 인적 담보 말. 그 옆에 써놔요. 인적 담보. 채권 담보에다 밑줄 긋고 인적 담보. 이건 또 뭐예요? 제목과 달리 사실은 인적 담보에 관한 거예요. 인적 담보. 알겠죠? 인적 담보. 로마자 2번은 또 뭐야, 이거?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채권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준물권행위야. 처분행위야. 우리가 물권행위 배울 때 물권 변동에서 가장 문제되는 두 개의 원칙이 뭐였었죠? 물권 변동에서.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이었었죠. 물권법에서 그거 배웠잖아.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었죠. 모든 처분행위에서는 항상 이 두 개가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그 로마자 2번에서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만 찾아가고 자기가 줄친다고. 아니까.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게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을까? 이래야 이게 핵심 논점이 떠오르죠, 이게. 노예처럼 책을 읽지 말라는 거야. 기본이 돼 있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읽어, 쫓아다니면서. 왜 없을까? 어디 갔을까,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책은 훌륭한 책이 아닙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뭐 주물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 뭐 무슨 행위, 형성권 행사 나오는데 뭐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이 아무데도 안 나온다, 이상하게. 그런 걸 유사서적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CD 알겠습니까? CD? CD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위에 C번과 D번이 문제가 됩니다. C번과 D번은 뭘 알려주는 거죠? 법전의 제목과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C번과 D번은. 그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법전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써 있잖아, 지금. 나머진 볼 필요 없어요.
예컨대 5페이지 괄호 2번이 있죠, 맨 밑에. 거기 빨리 읽어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아니야? 원인 4가지. 그냥. 계약 사무관리 부당의 불공평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걸 총 정리합니다, 이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은 무엇이든요. 이걸 총 정리한다고. 그게 6페이지 작은 글씨에 나와 있죠. 6페이지 작은 글씨 전체를 붉은 걸로 박스 치세요. 굵고 붉은 펜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에서 뭐 하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법 이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고, 중요한 게 하나 뭐냐 하면, 이제 채권법이 채권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라고 배웠는데, 채권 관계는 그러면 채권법에서만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물권법에서도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그죠? 그건 채권관계, 무분관계 아니죠, 그건. 그 여러 군데서 발생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채권법은 채권 관계에 관한 거다. 만약에 이 채권 관계가 채권법 내에서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법은 딴 데 적용될 데가 없어요. 그죠? 치안에서만 발생하고 치안의 것만 다루니까. 만약에 이 채권 관계가 물권법, 가족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도 적용돼야 되죠, 여러분. 그건 채권 관계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물권법, 가족법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는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얘기가 7페이지 로마자 3번에 있죠. 또 7페이지 로마자 3번도 붉은 걸로 박스 치세요. 그 얘기예요. 7페이지 로마자 3번. 그러니까 채권법은 채권법에만 적용돼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채권 관계 발생하면 다 적용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그 로마자 3번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은 2차 시험 보는 학생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마자 3번은. 이 학생들은 요새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이게 뭐 친족법 문제네. 그리고 채권관계 발생한다고 지가 써놓고도 채권법에 의해서 규율 받는다는 걸 안 써놔, 이상하게. 분명히 책에 저기 써있는데. 응? 그럼 또 점수가 깎이죠, 일단. 아니, 친족법에서나 상속법에서 채권관계 발생하면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밝혀야 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걸. 안 써놓으니까 이상하게. 모르니까, 까먹어가지고. 물권법에도 채권관계 발생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채권법에 관련 조문을 다 적어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된다는 건지, 도대체 갑자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근데 서론에 있고 여러분이 아직 채권법을 잘 모르니까 뒤에 거 공부하다 보면 이거에 미쳐가지고 저다 까먹어버려, 앞에 있는 거 다. 그래서 빨간 박스 쳐넣으라는 거예요. 자꾸 복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골치 아픈 서론들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물권법 교과서도 조금 나가다가 물권법의 특징이 있었죠. 그 실패지 그거 나오네. 이거 근데 물권법에서 다 배웠죠. 물권법에서 애당초 물권법과 채권법 다 대비했었잖아.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였었죠? 가행 규정, 의무 규정. 그거 찾아봐요, 거기. 로마자 1번이 뭐예요? 가행 규정, 의무 규정. 거기 물권법하고 대비해놨죠, 거기도. 반복하는 거야, 지금 이거. 두 번째는 뭐였었죠, 물권법? 채권법은 보편적, 세계적인 성질을 가지는데, 물권법은 지역적, 보수적인 성격을 띈다. 거기 써놨잖아, 로마자 2번에. 같은 말 아니야, 가보니까. 로마자 3번은 뭐죠? 신의식이 지배된다. 신의식이 지배된다. 응? 그럼 물권법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로마자 4번은 뭐예요? 물권법에서 배웠잖아. 물권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껍데기는 로마법인데 알맹이는 게르만법이라고 그랬죠. 여기 채권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법이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채권법은. 배웠잖아, 다. 물권법 책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물권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껍데기는 로마법, 알맹이는 게르만법이라니까. 그 두 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잘 쓰는 말이 뭐였어요? 포세시오와 게베레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이 내가 외우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포권시오. 끝에가 권자를 끝나면 다 포세시오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알맹이까지는 안 떠오르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설명할 게 없어요. 다 설명돼, 물권법에서. 9페이지도 한다, 9페이지. 역시 이것도 똑같죠. 물권의 본질하고 똑같아요. 채권의 본질. 맨날 똑같아, 이상하게. 별로 할 일이 없어, 이상하게. 그러나 여기는 좀 항목이 많으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그 항목은 다 여러분 알고. 채권의 의미, 특질, 아주 서술도 똑같죠. 물권법하고. 물권도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은 지배권이고 절대권 이런 것도 했었죠. 여기 나오잖아. 청구권이고 상대권이다. 에? 웃기는 짬뽕 같은 사건 아니야. 여러분 그 첫째 문단 보면 전부 물권과 맞대어 비교할 때 어떻다고만 써놨죠. 그게 같은 내용이야 이게. 물권과 맞대어 비교한다는 말 여러 번 나오죠 거기. 첫째 문단에. 유추 대비밖에 없어요 방식이. 비교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 채권의 의의를 보면 또 나와 채권의 의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특정의 행위에다가 밑줄 긋고 밑줄 그을 필요 없겠다. 네 번째 줄에 나오네. 특정의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합니다. 작은 글씨에 있는 대로 게르만법상의 라이스퉁을 번역한 건데 6개의 같은 말이 있다고 아까 배웠죠? 6개의 같은 말. 이게 팍팍 떠올라야 됩니다. 6개 같은 말이. 그리고 이제 첫 줄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특정인은 누구예요? 다섯 번째 줄 보면 채권자입니다. 다른 특정인은 채무자.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맨 밑에 괄호 1번 보면 채권은 뭐예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급부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행위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부자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놀랍게 공식에 맞춰져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곽윤희 선생님이 여러분 민법 교과서 쓰니까 곽윤희 선생님이 막 신 같은 존재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기초가 잘 돼 있는 분입니다. 기초가. 그냥 공식에 맞춰 책 쓴 거예요. 행위 쓰면 자기 부작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서술 순서도 물권법하고 똑같이 써놓고 그냥. 별거 없어요 여기. 다만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실력뿐이에요. 그 놀라운 성실성을 바탕으로 둔 거죠. 놀라운 성실성. 80이 다 됐는데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공부한다. 은퇴해서도 계속 개정판 나온다. 놀랍지 않습니까? 20살 먹은 사람도 한 달 공부하면 놀공기만 가졌는데 평생을 공부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따뜻함 이런 건 없죠. 모든 사람이 괴팍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음장 같다 사람이. 근데 얼음장 같고 괴팍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칠 수 없어요. 어차피. 1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걸친 문장 메모리 펜쳐야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걸친 문장 말이에요. 그거 몰라갖고 채권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보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게 뭐예요? 권리 내용의 시연 방법이 다르다고, 이거. 뭐가 달라?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냐, 안 하냐, 이거 다르다고. 이걸 나타내는 용어가 뭐예요? 직접. 간접. 그 간접이란 말 나오죠. 그 문단 끝에.
간접적 관계라는 거 빨간 줄 쳐놔요. 그 문단 끝에 나오잖아. 간접적 관계일 뿐이다. 직접 간접의 뜻이 원래 그거 아니야.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라는. 괄호 2번을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에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 이거 네모 치세요. 빨간 걸로.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죠. 그래서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이 상대권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인데 이게 지금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한 번 나오고 말 것 같지만 바로 이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라는 것 때문에 17페이지 괄호 1번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17페이지 괄호 1번의 제목.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 구속관계. 거기 읽어봐요. 잠깐. 17페이지 이거 특별 구속관계.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라니까.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특별 구속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또 여기 학생들이 비전공이 많으면 할 수 없지만 이 혹시 헌법이나 행정법 배우는 학생들은 책을 한 번이라도 보는 학생들은 공법에 이런 말 나오죠. 특별 권력관계.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말하는 거 저게. 특별 권력관계인데 행정법에서는 요새 뭐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한다며. 응? 한다며가 아니고 그렇게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 뜻입니다. 저게 특별 행정법 관계 이거하고. 알겠어요? 응? 특별 무슨 관계. 똑같은 말이라니까. 원래 이것들의 상위 개념이 그거예요. 특별 구속 관계. 여러분 그 17페이지 괄호 1번의 끝부분을 읽어봐. 공법상에도 그런 거 있다고 써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이건 특별 구속 관계. 공법상에도 있다니까. 그 공법상에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해요.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10페이지 괄호 2번에서 나왔어, 이게. 이게 특별구속관계가 뭐냐면 어떤 둘만의 은밀한 관계. 이것은 끈끈한 관계죠. 특별한 구속관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태초로부터 인간의 모든 삶이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특정한 사람끼리는 특별한 구속관계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봐.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애인이라고 그랬지 둘이서. 근데 뭐 완전히 따로 놀아 보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인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끼리의 관계입니다. 이건 특별 구속관계에 들어간다고.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많은 의무와 권리들도 구성됐어요 이게. 윤리적이든 법적이든 뭐 모든 경제적인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놀면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특정인 사이의 관계인데 특별 구속 관계는 아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이것은 18세기 말엽 본질 근원적으로는 19세기 중엽부터 유럽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특정인 사이의 관계인데도 특별 구속 관계에 있지 않을 수 없는가?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험에 들어갔다고 이게. 부부인데도 다른 거라 완전히. 말만 부부. 그러니까 형식과 그 실질을 깨는 훈련에 들어갔어요. 유명한 철학자들과 그 부인들이 다 참가했죠. 그래갖고 형식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제 부부는 딴 사람끼리 또 이상하게. 각각 놀아 각각. 프랑스 사람은 굉장히 전위적입니다. 그게 프랑스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은 아니라 프랑스가 비운의 나라죠. 원래. 비극적인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프랑스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랑스는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된 이후의 프랑스에 대해서만 거의 잘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뭐 유행에 뭐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이전까지 프랑스 사람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게. 프랑스가 원래 독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게 계속 딴 지역의 제후들의 영지였어요, 계속. 그래서 비운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프랑스가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거꾸로 물론 영국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도 있었고 제후들의 그 농간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프랑스인이 대단하게 보입니까? 이다 도시가 대단하게 보입니까? 어? 내 눈에는 거지 발상같이 보여요, 그거. 불쌍한 나라의 어떤 이다 도시는 특별히 더 불쌍하죠. 그래도 거지 깡갱이 같은 나라라도 지 나라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살아. 반대편에 와고. 그래도 사실 삶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식들 키우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잘 텔레비 나와가지고 남을 웃겨야 되죠, 끝없이. 먹고 살려면. 그 남의 나라에 불쌍한 여자 데리고 온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나쁜 놈이 내가 볼 때. 불쌍한 여자 데리고 왔으면 잘 어떻게 돌봐야 될 거 아니야? 텔레비 내보내가지고 그거. 어떤 때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사실 그 눈가에 살짝 스치는 그 애수라고나 할까? 어떤 비애가 딱 걸려. 야, 내가 이 먼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편 쫓아와서는 허구한 날 텔레비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하고 있어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웃어줘야 이거 살죠. 비극이죠, 비극. 옛날에 보니까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중류 가정의 출신인데 한국에 와서는 광대 노릇하고 있다. 천하게. 하여튼 그건 그거고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 밑으로 읽어보면 그 밑으로 특정인 사이만의 법률 관계라는 말이 특별 구속 관계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지만 두 번째 끌어지는 결론이 그 왼쪽에 빈칸에 쓰세요. 제3자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원칙적으로 없다. 이걸 쓰라고. 응? 그 왼쪽 빈칸에다가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화살표 끌어내가지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다. 논리적으로는. 제3자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라고 배웠죠? 지배권 아니야. 지배권의 논점이 뭐라고 그랬죠? 대외적 효력. 대외적 효력이 무슨 말이야? 제3자가 침해하는 거 말이야. 대외적 효력으로 논의되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채권을 침해해도 물권적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핵심 테마가 된다고. 여러분이 또 그걸 우리가 이 책이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찾아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이 말이에요. 53페이지 맨 밑에 줄. 채권의 대외적 효력. 대외적 효력. 원래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외적 효력은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읽어봐, 빨리. 두 가지 문제되는 게 뭐예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그게 문제가 된다고. 반드시. 물권에서는 이게 인정된 데서 문제가 없었죠. 법조문에도 쫙 나와 있고. 그죠? 채권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그래서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라는 데 두 가지 중요한 뭐가 수업 논점이 빠져요? 대외적 효력하고 특별 구속 관계. 그 앞에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다가 페이지를 써놔요. 특별 구속 관계하고 대외적 효력. 불러준 거 다. 여러분은 채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학 공부할 때도 특정인 사이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특별 구속 관계하고 대외적 효력.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나와야 돼. 특별 구속 관계, 대외적 효력. 대외적 효력은 총칙 때부터 알고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아니 이게 법학은 말이야 자동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뭐 나오면 그냥 뭐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항상 똑같은 것만. 내가 이렇게 목노화 쉬운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말이에요. 딱 믿지 않고 이상하게.
뭔가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이 많단 말이야,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페이지 돌아가서 괄호 3번에, 이건 별표 5개 해야 돼요, 괄호 3번.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채권이 아까 의에서 특정인. 여러분이 또 이게 또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완전 그냥 내가 보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거의 내가 볼 때 뭐 여러분은 초등학교 그 중고등학교도 뭐 합니까? 도대체 나 그걸 잘 모르겠어. 요새 이해 못 하더라고. 거기 뭐 하고 있는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뭐 우리말도 된 그걸 못 읽어 이상하게. 난 그게 아주 불가사의해요. 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채권의 본질을 배우는데 채권이 뭐냐? 채권이 뭐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일정한 행위. 그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있다고? 권리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해요. 채권이 권리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뭐 배우고 앉았냐면 맨 처음에 이걸 배웠죠. 이게 뭘까? 이게 뭐라는 거야? 급부라는 거야 이게. 아까 이게 원래 내용에 들어가 있어. 이거 같은 말이 이거 아니야 원래도. 이거 말고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더 있다고. 알겠어요? 4가지가.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가지수고 여기서 끌어지는 결론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채권 총론은 전부 다 이거에 관한 법입니다. 아까 배웠잖아. 채권 총론은 전부 다 이거에 관한 법이라고.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급부, 변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이겁니다. 이건 뭘까? 이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일까 이거?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채권자 자식이에요. 그죠? 이 부는 채무자 자식이에요 그냥. 이건 용어 문제죠. 여기처럼 맨 처음에 이걸 배워. 이 용어가 뭘까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의미를 배워야 되죠 이제. 이거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라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특정인이니까.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 응? 이게 갖는 2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특별 구속 관계. 첫째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대외적 효력이 문제돼 이게. 대외적 효력은 원래 총칙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그게 문제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고 나머지가 뭐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는 거야 이거. 이게 이제 3번째 거예요. 3번째. 응? 이거 이번에 3번째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채권이 뭐냐고 배우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의미. 채권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특정에 대해서 뭐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건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죠. 무의미한 언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정언적 명제라고 합니다 그걸. 정언적 명제는 뭐 우리말로 바꾸면 저게 개소리. 드러나만 하는 소리고. 그게 더 어려운 말 아니야. 채권이라는 말은 더 어렵잖아요. 이게 모르면. 3번째 이걸 배웁니다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응? 이건 뭐냐는 거야 3번째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빠한테 등록금 달래듯이 갖다 떼가 놓는 거 말하는 거 아닐까 혹시? 해줘.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거 아니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말이 뭐냐면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요구와 같은 말이 뭘까? 첫째 청구예요. 청구. 교과서가 항상 일관되지 않습니까? 뭐 용어를 먼저 규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 의미. 응? 이게 어느 지역 사투리에서는 의미라는 발음이 잘 안 된다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미라고 그래? 임이라고 합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청룡도를 이렇게 나를 갈아가지고 머리 위에 달아놔요. 주가 연습해봐. 그게 왜 안 돼, 그게? 제 나라의 표준 발음을 못하는 자식이 남의 나라 말을 잘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러시아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제 나라의 표준 발음을 왜 못해, 이상하게? 그런 말같지다는 핑계를 대고 말같지다는 핑계를. 이게 뭐냐 말이야, 의미가 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여러분이 11페이지에서, 아니, 어디였어, 이게? 아, 참, 10페이지에서, 10페이지 맨 밑에서 11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읽으니까 두 가지 찾아봐요. 뭐예요? 줄 쳐봐. 줄 쳐봐. 두 가지 의미가 뭐니까? 첫 번째는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부당이득 안 돼. 이런 놀라운 뜻을 갖고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첫째가 뭐예요? 곽유지 선생님이 이게 한글로 풀어도 더 어렵죠, 이 말이요. 보통 위법성 조각 사유라죠, 그냥.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 많이 쓰죠. 민법에 더 많이 써요. 위법성 조각 사유. 11페이지 첫째 문장 끝에 뭐라고 했어요? 부당이득이 안 돼. 부당이득이 안 돼를 좀 폼나게 써야 되죠. 답안지에다가 부당이득이 안 돼. 이 곤란하고, 물론 틀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품격이 좀 없어 보여? 불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냐고 물으면 이게 쫙 나가면 쫙 채권이 뭐냐고 했더니 맨 위에 있는 거 외운 거 있죠. 그거 딸랑 말하고선 그건데요. 그건 불필요한 지식이에요.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어디서 써먹을? 구체적으로 채권이면 첫째 어떻게 돼요? 이건 특정인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특별 구속 관계와 태외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객체가 급부입니다. 그래서 급부하는데 변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갖고 채권총론에서 이걸 다루니까 채권총론이 몽창 이거에 관한 법입니다. 세 번째, 이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위법성을 조각시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못해요. 10페이지 괄호 3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괄호 3번만 빠른 속도로 정밀하게 읽어봐요. 빠른 속도로 정밀하게 읽어봐. 괄호 3번. 저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위법성 조각 사유, 부당이득 불성립. 정신을 차려. 괄호 3번의 두 가지 뭐예요? 저 요구할 때 저거 까먹어서 저 칠판에 써 있는 거. 이게 채권은 전부 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요구와 청구는 같은 말이다. 두 가지 의미가 뭐예요? 위법성 조각사유, 부당이득 불성립. 맨 밑에 줄에 나오죠? 위법성 조각사유. 부당이득 불성립은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채권의 본질의 세 가지 논점이 뭐예요? 저 세 가지예요. 1, 2, 3. 채권이 뭐냐고 묻고들라면 저렇게 답변해야 돼요. 의미 세 가지. 알겠습니까? 교과서 순서대로죠. 의미 세 가지. 11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뭐예요? 지금 설명한 걸 말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거.
책을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확하게 읽어야지. 채권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메뉴에 있는 거 있죠. 책에 써 있는 거. 그럼 공부했다고 안 그래요, 그런 건. 무슨 말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법적인 의미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